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공수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이곳 공수처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만큼 최적의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다시 한번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일주일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청구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번엔 다를 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했는데요. 지난 3일 1차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차 집행에선 총력전을 펼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은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재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앞에는 다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관저 주변에는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체포영장 1차 집행 때보다 관저 주변 경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관저 앞 진입로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대형 버스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고 한눈에 봐도 관저 안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언제라도 차벽을 세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에 원형 철조망이 여전히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관저가 사실상 요새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관저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2차, 3차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저 근처에 공수처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고수하는 만큼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 경찰과의 대치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저 앞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관저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밤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속속 모여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참가자들은 텐트를 치거나 두꺼운 외투와 이불로 추위를 막으며 체포를 막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밤사이 다른 시민이 집회 현장에 접근하면서 집회 참가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큰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계속되는 집회의 차로를 일부 통제하고 충돌 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오늘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오늘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날이 밝으면 관저 앞으로 탄핵 찬성 단체를 비롯한 인파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자칫 집회 참가자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게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 역시 긴 입장문을 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 1교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판단받겠다는 건데 탄핵소추 사유 안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는 모두 기재하고 있으니 내란죄 철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뺏는 셈이라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수용할 경우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준비기일에 채택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기일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양곡사법,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탄핵 심판 국면이 계속되면서 전국 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건 이 대표를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의도 외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는데 죄수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단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인데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고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적잖은 숫자의 소속 의원이 나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논리를 강화한 겁니다. 추악한 권력욕 앞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당은 당명에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할 자격도 없다는 날선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단정짓는 표현이 난무하면서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진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무죄 추정 대원칙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에 당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생산적인 주도권 다툼이 아닌 서로를 향한 적대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야 모두 안정적인 전국 수습을 외치지만 정작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낳은 정치 실종이 반복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미 대사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모든 관계자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새벽 2시를 넘어 유일하게 김 차장과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를 들은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고 김 차장에게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이어 계엄 선포로 영구 집권 음모를 기획했던 사령탑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계엄 다음 날이 아닌 당일 늦은 밤이었고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외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골드버그 대사에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앞서선 자신이 주한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재반박문을 내고 몇 번이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개한 것이고 김 차장의 노골적인 거짓말은 곧 드러날 거라며 수사당국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해외 투자 유치와 함께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군사 개입 배제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섭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해외 투자 유치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곳 시각으로 7일 오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의회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한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 자산의 후세인 사지와니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사지와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했던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투자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와 운하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와 함께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었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한 무력 사용 배제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an you assure the world that as you try to get control of these areas,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도 결국에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부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먼저 찾았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만나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먼저 촉구했습니다.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과 함께 현대차 등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환경 등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워싱턴 DC에 도착을 하는데요. 안 장관은 내일부터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연방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보편 과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축소 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인데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10여일 앞둔 방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언급에 이어서 최근에는 미 해군 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미 조선 사업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전 지역과 충남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채 눈이 강약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금요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네, 한파도 심해져서 오늘과 내일 사이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먼저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계속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안으로는 밤사이 눈이 계속되면서 특보가 더 확대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은 해안뿐 아니라 내륙으로도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일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지속해 유입되면서 어제와 오늘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전북 순창 복흥 지역에 16cm, 부안 줄포 12.7cm, 정읍 지역에 12.5cm의 눈이 내렸고 충남 지역으로도 서천과 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앞으로 전북과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최고 30c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지역에도 2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점검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강설도 문제지만 한파도 문제인데요.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출근길 체감 온도가 크게 내려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또 오늘보다 내일 출근길이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강원도 향로봉인데요. 기온이 현재 영하 14.8도를 나타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포천 이동면 장암리 기온이 영하 14.1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7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도 현재 공식 기온은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7.1도 정도지만 관악구와 중구 지역은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 속에 동파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한 번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 필요성도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보는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공조보는 시한 만료를 앞두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임 논란으로 수사 의지,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영장 발부에 앞서 철저한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 경호처가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조직의 명운을 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뒤 공수처의 재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찾아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경호처가 대비할 수 없도록 불시에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건 경찰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경찰 기동대 등 경력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날을 찾아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실제 공수처는 첫 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집행에 함께할 경찰력 규모와 방식 등을 경찰과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다만 경호처의 저항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차벽과 함께 철조망까지 설치된 데다 경호처장은 입장문까지 내며 집행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이 때문에 예상 밖의 날짜와 시간에 속전속결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호처는 이전보다 더 거세게 저항할 걸로 보입니다. 더욱 견고해진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경찰은 특공대 투입과 경호처 직원들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재시도에 대비해 관저 경비를 더 강화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엔 버스 등 차량 여러 대를 배치해 길목을 막았고 일대엔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땐 1차 때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100명 수준이어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시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찰은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면서 공수처와 영장 집행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준비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예정 시각보다 빨리 철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했던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단 건데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장기전이 힘들다고 판단해 물러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호처 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 집행이 어려웠다고도 밝혔는데 정작 경호처가 어떤 화기를 어떻게 동원했다는 건지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저쪽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경호처가 정당한 영장 집행에는 응할 줄 알았다면서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지도부가 영장 정당성에만 기대 충분한 준비 없이 집행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후 관저 입구에 새로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보안이 더 강화된 가운데 재집행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게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장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찰이 처음 출석을 통보했을 때도 박 처장은 경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이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도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모두 거부당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박 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내란죄가 사라졌으니 국정조사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관저로 간 특위 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시작부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내란 혐의 국정조사란 간판부터 그 목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방아죄를 저질렀다.
방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를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야당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관저로 간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이에 여당은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을 지적하는 게 공당으로서 잘못된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주요 군 관계자 등 170여 명을 계엄 관련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기관 증인을 두고 여당은 합의된 명단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에 향후 국정조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가 맡는 데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조사위에 있는 국토부 전현직 인사들을 전격 배제하고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 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의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은 물론 필요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결국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임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거취 표명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조무 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또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봐서 적절한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사위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조사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에게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틀째 맹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는 한파 경보로 특보가 격상됐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도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철원 영하 13.3도, 파주 영하 11.9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영하 4.5도, 청주 영하 2.3도, 안동 영하 5.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0도, 춘천 영하 1도, 청주 2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제 밤부터 지금까지 전북 지방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가자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 속에서 공수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윤 대통령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경호처의 압박이 무서워 물러난 것이냐고 질타하자 오 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공수처가 수사에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거론하며 수사 권한은 물론 역량조차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야 지도부 역시 공수처를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각 당의 취지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듭 문제 삼고 체포영장 또한 위법하다며 경찰의 사건을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윤 대통령 체포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전 전국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그리고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민주당인 만큼 체포 영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권유에 따라 국회가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주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혼란을 더했는데요. 주도권을 따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 TF를 각각 꾸리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면서 앞서 나가자 경찰이 질세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등 초반부터 난전이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이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조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공조분도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논란 끝에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공수처와 합의하며 중복 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부딪혀 윤 대통령과 대면조차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측 거부로 입장을 번복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초기부터 경쟁에 열을 올렸지만 한 달째 윤 대통령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사권이 수차례 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려다 공개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란 점을 간과한 겁니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 준칙에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예. 아주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은 수사 막바지,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공백이 많아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백지로 남겨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추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데 앞서 최 권한대행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 CES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AI 시대 황태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로봇 챗 GPT 시대를 예고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리 보는 미래 기술은 어떤 건지 YTN 취재진이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 경상수지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6개월째 흑자를 달성한 경상수지는 11월에도 10월보다 규모는 줄지만 흑자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라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줄어들더라도 지난해 연간 목표인 90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3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대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전영현 부회장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월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새해 초 어떤 진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기술 박람회 CES가 오늘 새벽 미국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첨단 기술들이 이목을 끌지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가 어제 이곳에서 개막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말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CES를 찾은 관람객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Oh, I love it. It'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year, every year. And I think it's just amazing to see all the new innovations that the world has invented in the past year. 올해는 전 세계에서 14만여 명이 CES를 참관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CES는 전 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1,030여 곳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올해 주제는 몰입으로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인공지능 AI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제가 전시장을 쭉 둘러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기업 전시관인데요. 이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부스를 꾸린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CES에 나섰습니다. 이 집안 곳곳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한 홈 AI를 구현했고요. 이 차량과 선박까지 확장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과 함께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쉬는 일과를 전시장에 표현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차량으로 확대한 이동식 맞춤 공간도 구현했습니다. SK는 인공지능 기술의 청사진을 소개했는데 지난해 말 개발을 공식화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비슷한 곳에 전시장을 차린 중국 업체들도 인공지능 경험을 내세우며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도 있었는데 깜짝 사업이 발표됐죠? 네, 제가 어제 기조 연설장에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줄이 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8년 만에 CES 기조 연설에 나선 젠슨 황은 로봇 분야에서도 챗 GPT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위한 플랫폼 코스모스를 발표하며 대중에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젠슨 황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개하면서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관계, 또 3년 연속 CES에 참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회장이 만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간담회에서 화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테스트 중입니다. 황 CEO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만날 예정이며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월 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 사랑 상품권을 오늘 발행합니다. 서울 페이플러스 앱에서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고 출생 연도가 홀수면 오전 10시부터, 짝수면 오후 3시부터로 구매 가능 시간이 나눠졌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권의 규모는 750억 원어치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항행 안전시설 실태 점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국토부는 각 공항 항행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규정을 지켰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표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가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법원이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계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대사 자리를 임시로라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대사에도 한국계 인사가 거론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반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금의 국내 상황을 의식한 듯 한국은 위대한 나라라며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se are very difficult moments for Korea, but I also know that you'll get through them and that the Korean people will get through them. 공석이 된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새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 대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한국계인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r. Ambassador, could you confirm if Joseph Yoon will be coming to Seoul as the acting ambassador? That's our intention. He will be the chargé in a few days. 통상 후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 차석이 대사 업무를 대행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대사관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상원 인준까지 받은 뒤 부임하려면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 부임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6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그 직전 해리 해리스 대사도 18개월의 공백 기간 후에 부임했습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는 역시 한국계인 미셸 박 전 연방 하원 의원과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 박 전 의원은 마이크 존스 현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등 공화당의 전현직 지도부의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고 희생자 수습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무안을 떠나지 않고 위로의 손길을 전한 이들이 있는데요. 열흘 동안 무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10,000명 덕분에 유족들도 더 힘을 내고 버틸 수가 있었죠. 국내외에서 모인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의사 14명은 연차를 내고 달려와서 공항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밥은 꼭 챙겨 드시라면서 유족에게 약을 건넸는데요. 몸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도 함께 진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무안 스포츠센터 합동분향소 앞에는 커피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청각장애 부부가 유족과 추모객을 위해서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주일간 생업을 접고 무안으로 향한 이들은 마음이 무너진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분리수거를 덮고 대합실을 청소하고 기부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가끔 희생자들의 유품을 찾기 위해 들르는 유족이 있다면서 마지막 한 분까지 외롭지 않게 곁에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또 미국 시애틀에서 무안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한 교포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안에 모인 자원봉사자는 약 6,000명,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와 개인까지 합치면 10,000명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희생자와 유족에겐 애도와 위로를, 봉사자들에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백화점 업계 매출이 전년보다 1%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은 너무 잘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문을 닫을 정도인데요. 지역과 점포별로 백화점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백화점 68곳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약 40조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1조 원을 넘긴 주요 점포들은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1조 클럽 점포 12곳의 합산 매출이 업계 전체 매출의 53%, 절반 이상입니다. 매출 3조 원 이상을 찍은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잠실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45곳이 매출이 줄었는데요. 주로 비수도권 지역 점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롯데 마산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요.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 현대 디큐브시티점은 올해 6월에 폐점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양극화가 백화점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비수도권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대도시의 핵심 대형 점포와 지방의 소규모 점포 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추운 겨울나려고 거위털이 빵빵하게 들어있다는 패딩을 사는데 함량 미달이라면 어떨까요? 이름 꽤나 들어본 브랜드라면 배신감이 더 클 겁니다. 꼼수가 밝혀지자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겨울 패딩 혼용률 논란이 왜 터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회사는 이랜드의 자사 브랜드 후아유와 무신사입니다. 거위털 함량이 기준 미달인 게 얼마 전 알려졌습니다. 논란에 휩싸이자 이랜드는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무신사는 문제가 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혼용률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요. 사후조치는 우선 그렇다 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중국산 오리털과 거위털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와 플랫폼의 허술한 품질 관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외 현지 파트너사의 품질 보증만 믿고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사가 품질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돈 주고 겨울옷 샀는데 이렇게 속는 일은 없어야겠죠. 신문은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던 팩트체크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였던 거대 기업들이 이제는 관계 개선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메타와 계약한 80개 기관의 사실검증 과정, 팩트체킹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노출 횟수가 줄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때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지난 2016년에 도입돼 꾸준히 확대됐던 팩트체크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메타는 외부 검증 기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ut the fact checkers have just been too politically biased and have destroyed more trust than they've created. 대신 머스크가 소유한 X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의견을 다는 커뮤니티 노트가 도입됩니다. 메타의 전격적인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미국 우익 진영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팩트체킹이 우익의 목소리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he recent elections also feel like a cultural tipping point towards once again prioritizing speech. 저커버거는 대선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최고 경영자 가운데 가장 먼저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취임식에도 $100만 기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요직에 앉힌 데 이어 일부 회사 조직은 아예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news conference. I think they've come a long way. I watched it. The man was very impressive. 하지만 팩트체크를 담당했던 외부 기관들은 가짜 콘텐츠와 음모론을 가려냈을 뿐이라며 메타의 노골적인 코드 맞추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이 내려졌던 1, 2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인정된 건데 고농도 니코틴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A씨의 남편은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 등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고농도 니코틴으로 인한 급성 니코틴 중독.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4차례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들키지 않고 몰래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또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점, 경제적 문제로 당시 정서가 불안정해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틀째 맹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5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찬바람의 기세는 갈수록 더 강해지겠고요. 오늘은 낮 동안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된 만큼 추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특보는 다른 지역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철원은 영하 14.3도, 파주 영하 12.9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 영하 2.6도, 전주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1도, 안동 2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 호남과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발이 강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제 밤부터 지금까지 전북 지방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과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 지방의 눈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도로 결빙이나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잠시 후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